안녕하세요. 서울대학교 김병현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시장 경제의 구조적 변화와 민주주의 위기라는 제목입니다. 아마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는 인류 역사상 가장 발전된 제도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제도 모두 다 인간의 자유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또 수평적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경제 발전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런 면에서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결합하면 그것은 인류의 후생을 증가시키고 또 자유를 촉진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두 제도는 서로를 강화합니다. 수평적 체계는 막스 베버에 따르면 경제 발전을 낳습니다. 즉 사람들이 윗사람 눈치를 보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그걸 자기가 소유하면은 경제가 발전되는 거죠. 이로 말미암아 중산층이 성장합니다. 또 이것은 민주주의 기초가 됩니다. 또 민주주의는 견제와 균형에 기초했기 때문에 제도의 안정성을 담보합니다. 따라서 자본주의가 발전합니다. 즉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는 아주 광고하고 아름다운 결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질문은 이 두 제도가 앞으로도 계속 동행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려스러운 점은 이 표에 보신 것처럼 1803년 영국, 이때 영국의 소득 불평등 정도는 상위 1.4%의 귀족이 전체 소득의 15.7% 차지했습니다. 그때는 성인 남자의 6%만이 선거권을 갖고 있습니다. 즉 귀족 정치였죠. 2017년 영국 상위 1%의 부유층이 전체 소득의 17%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민주주의입니다. 즉 성인 모두가 선거권이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는 불평등이 더 심각해서 상위 1% 부유층이 전체 소득의 2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귀족 정치 때의 소득 불평등보다 더 높은 불평등이 과연 민주주의에서도 용납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문제는 경제가 성장하면 지금은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구조적인 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를 불안정하게 만들고 또 양극화를 촉진합니다. 이 제도가 불안정하면 포퓰리즘이 성장합니다. 또 이것은 경제 발전을 제한하는 것이죠. 즉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는 탈동조화 혹은 균열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요인들이 이런 문제를 야기하는가? 이게 구조적인 요인입니다. 일시적인 충격이나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는 그 동력 혹은 요인이 바로 이런 문제를 야기하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게 뭐냐면 글로벌라이제이션 그리고 지식 경제라는 것입니다. 이 두 요인은 숙련 편향적 경제 성장을 초래합니다. 즉 고학력 고숙련 근로자에게는 높은 소득을 담보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의 소득은 정체하는 것이죠. 그 결과 소득이 더 불평등해집니다. 여러분 보비 찰튼 아세요? 만체스터 유나이티드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인 만유의 유명한 축구 선수였습니다. 1966년 그 영국을 월드컵에서 우승시킨 장본인입니다. 축구 레전드입니다. 근데 69년에 그가 속했던 맨유 구단의 축구 선수 총 연봉은 350만 파운드, 지금 가치로 환산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맨유 구단의 축구 선수의 총 연봉은 얼마일까요? 2억 파운드입니다. 즉 지난 50년 동안에 축구 선수의 연봉이 실질 소득으로 58배 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전에 보비 찰튼이 축구 선수를 할 때는 대부분 이 경기를 보는 사람들은 영국 국민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 세계가 프리미어리그 보지 않습니까? 시장이 커진 거죠. 근데 그럴수록 높은 재능 가지고 영향 있는 사람들의 이 소득은 증가합니다. 하지만 시장이 커진 만큼 경쟁이 심화되니까 경쟁에 노출된 사람들은 소득이 정체하는 것이죠. 이게 양극화의 시초입니다. 또 지식경제 도래 또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한국의 한 지난 70년 정도의 그 출품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제발전 초기에는 광물, 어패류 등을 수출했습니다. 즉 일종의 지식의 컨텐트가 매우 낮은 생산품들입니다. 지금은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컴퓨터 아니겠습니까? 매우 지식 축적이 집약된 쪽입니다. 즉 인간 사회가 발전하면서 더욱더 많은 지식이 축적되어 있는 상품을 만들고 그걸 수출합니다. 이것은 한국뿐만 아니라 딴 나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럴수록 이 고학력, 고숙련 근로자의 소득은 증가합니다. 제가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고지식, 고숙련인은 이름을 빙고씨라 불러봤습니다. 이 빙고씨는 전 세계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자신의 기업에 오라고 그러고 또 각국에서도 자기 나라에 와서 일하라 초청합니다. 또 전 세계 대상으로 해서 자신이 생산한 물건들을 판매합니다. 소득이 높아지겠죠? 근데 저지식, 저숙련인은 이름을 망고씨라고 붙였습니다. 이분은 전 세계 근로자와 경쟁이 됩니다. 미국의 페이스북의 중위 연봉은 24만 달러입니다. IBM의 중위 연봉은 5만 5천 달러입니다. 페이스북은 전 세계 대상으로 판매하지만 경쟁력이 있어요. 그런데 IBM은 이제 경쟁을 해야 되지만 독점력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 페이스북 근로자와 IBM 근로자 사이에 소득 차이가 나는 것이죠. 이게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나 해결은 매우 어렵습니다. 사실 이제까지 해결책을 제대로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이렇게 불평등이 심하다면 부유층 혹은 큰 기업으로 세금을 걷어서 이 저소득층에게 재분배 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을 쓰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 이유는 부유층과 기업은 국제 간 이동이 쉽습니다. 그리고 이들을 자국으로 유치하는 경쟁이 국가 간 심화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제를 많이 고민했던 토마스 피케티도 이런 문제를 지적하지만 그가 내놓은 처방책도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즉, 글로벌 자본세라는 것은 모든 나라가 동일한 자본 세율을 도입해서 국가 간 경쟁을 막자는 것인데 실제 세계는 정글입니다. 이런 정책 처방은 현실성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한국의 불평등 정도는 어느 정도인가? 소득 불평등을 보면 높은 편입니다. OECD 회원국 중에서 한국이 한 7위 정도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한국 경우는 이 재정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약합니다. 오른쪽 그림 보시면 소득을 받아서 처음 불평등도 측정해 보면은 한국의 불평등도가 높은 편이지만 크게 높지 않습니다만 문제는 한국이 정부가 세금 거두고 지출해서 이 가처분 소득 기준으로 진위계수를 추정해 보면은 그 하락한 정도가 얼마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 재정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매우 약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이유는 재정 지출이 정치적으로 이루어지거나 혹은 경기 부양 목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중적이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것이냐? 제가 간략히 우리 경제 문제, 또 정치, 시민, 또 사회 이렇게 열거해 봤습니다. 이 문제는 토론 시간에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좌담의 사회를 맡은 포스텍 이진우입니다. 우리가 이제 김병현 교수님의 발표를 들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팬데믹이라는 것이 뭐 자본주의 세계화의 뭐 원인으로 생겼다 이렇게들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팬데믹이라는 전염병이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기본 질서라고 부를 수 있는 자본주의 그리고 또 민주주의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팬데믹 이후에 자본주의 이대로 계속 갈까? 아니면 민주주의는 계속 뭐 지속 가능한 것인가?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예리하게 분석해 주셨는데요. 오늘 여러분들 뭐 자유롭게 이 문제에 대해서 좀 토론하고 또 대화를 하면서
나름의 이제 방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은 이 자본주의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글로벌리제이션, 그 다음에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제 지식 경제로 넘어오면서 이 불평등이 증가하는 것이 결국 이 균열을 가속화시키고 저희가 미국에서 봤던 것처럼 이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아주 불안정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결국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그 잘 보조를 맞춰갈 수 있으려면 결국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이제 저희 한국 사회로 보면은 불평등이 그냥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요즘에 이제 세대 문제도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대 이슈와 어떻게 보면 불평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김병일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신지 좀 궁금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 세대의 불평등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차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소득의 불평등의 일종의 프록시 같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아마 젊은 세대 보기에는 그 나이가 많은 세대에서 자산도 많고 또 예전에 뭐 직업 안정성도 누렸고 또 좋은 걸 다 가진 것 같거든요. 이제 그런 일종의 그 세대 간 불평등이라는 것이 그 소득의 불평등을 어떤 반영하는 불평등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세대 간 경험이 다르니까 이제 그런 데서 오는 일종의 그 차이, 의식의 차이 같은 것도 이제 불평등 혹은 그 세대 간의 이제 갈등 원인이 되겠죠. 이제 후자 같은 경우는 소득이랑 일정 관계 없지만은 아마 젊은 사람들 한국에서는 소득이 높을 때 태어났으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보는 아마 좀 과거 세대에 대한 불만 같은 게 있겠죠. 그게 두 개 중첩된 문제로 보입니다. 근데 불평등이라고 하는 문제가 정말 이제 팬데믹이 온 다음에 좀 그 밑에 흐르고 있는 어떤 사회를 균열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팬데믹이 계기가 돼서 사회가 붕괴할 수도 있는 그런 되게 중요한 키워드로 이제 불평등을 말씀을 하신다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이게 지금의 자본주의, 그다음에 지금의 민주주의가 이 문제를 과연 해결할 수 있는, 좀 큰 질문을 하고 싶어요. 사실은 뭐 답이 없을 수도 있지만 정말 이 자본주의나 기존의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이런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포텐셜을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경제 흐름을 봐도 지금 플랫폼 기업들 다 선호하잖아요. 플랫폼 기업으로 가려고 하고, 그리고 이 테크 자이언트들을 보면은 결국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엄청난 부를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가고 있고, 또 그런 혁신들을 다 사람들이 찬양하고, 그런 상황에서 뭐 일자리는 별로 늘어나지 않는데 소득은 엄청나게 또 늘어나서 이렇게 불평등은 심화되고, 이런 상황이 이 시스템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귀결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민주주의나 자본주의가 정말 우리 인류가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옵티멀한 경제 정치 체제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뭔가 그 포스트를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좀 큰 얘기입니다만 선생님 그거에 굉장히 깊이 연구를 하시는 분이니까 그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의 어떤 큰 시스템, 경제나 그런 어떤 정치 시스템이 과연 지금으로는 가능할까요? 혹은 다른 게 있을까요? 대답할 아마 제가 그걸 대답할 수 있다 그러면은 뭐 21세기의 새로운 현자가 탄생했다고. 우선 노벨 경제학상부터 노벨 경제학상 모르겠지만, 네. 근데 제가 참여해본 미국 경제학회 가보면 예전에는 그 불평등 문제가 별로 등장 안 했어요. 근데 최근에 가장 큰 이슈가 불평등 이슈거든요. 근데 불평등 심각하다 말씀 안 하지만 대책을 내놓는 연구는 별로 없어요. 그만큼 어떤 면에서는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러나 이제 그 자본주의 그 다음에 민주주의 외에 다른 대안이 있을 것인가 하는 질문은, 자본주의 민주주의라는 것은 사람이 디자인이 아니잖아요. 이게 뭐 자본주의는 자연스럽게 생겼고 민주주의도 여러 가지 과정 거치면서 그 축적이 된 것인데, 어떤 사람이 자본주의가 문제가 많다 혹은 민주주의가 위험하다 해서 새로운 체제를 디자인하려고 하면은 아마 그걸 훨씬 더 나쁜 체제가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게 사회주의였거든요. 그 사회주의는 시스템 바이 디자인이었거든요. 그는 자연 질서가 안 맞아요.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체제를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의 장점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수정, 보수, 개선할 수 있는 노력을 더해야 된다 생각이 들고요. 일단 출발점은 이게 심각한 문제다 하는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뭐 민주주의 시장 경제 잘 해왔는데 이거 뭐가 문제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이제. 그래서 이거는 구조적인 균열이 이미 일어나고 있다. 여기서 더 늦어지면 더 위험하다 하는 인식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예전에 그 영국이 조 교수님 제가 잘못 이해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뭐 프랑스 혁명을 보고 나니까 이게 영국 사람들이 느끼기에 이렇게 가면 혁명이 되겠다. 그 더 좋은 길이 뭔가 하는 방법을 통해서 보다 민주적인 절차, 그다음 보다 이제 그 불평등 완화하는 복지 시스템 간 것처럼 일단 우리가 이렇게 계속 가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것이 일단 문제 해결 출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은 나중에 또 기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의 대안을 모색하면 할수록 오히려 더 나빠질 수 있다. 뭐 그러네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장 교수님은 혹시 훨씬 더 좋은 대안 가지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자본주의가 인간의 본성에 잘 들어맞기 때문에 성공해 왔다는 거는 저도 동의하고요. 근데 이제 그거 진화론적으로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의 탐욕을, 인간의 욕심을 잘 구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이제 또 한편으로는 예를 들면 자본주의가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뭐 그야말로 뭐 그 부익부 빈익빈이 만약에 그런 결과가 생긴다고 했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그게 되게 자연스럽다라고 하는 순간 이제 어떤 모순에 빠지냐면 우리가 지금 1,000명이 살고 있는데 나 두 사람만이 기업을 잘 만들어가서 엄청난 부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두 사람은 서로 보면서 행복해 하는데 사실 나머지 990 몇 명은 불행한 눈빛을 보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 사회가 과연 행복한 사회일까를 생각해 보면 그건 아니거든요. 그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그런 뭐 혁신이라든가 아니면 그런 개발이라든가 그런 기업의 어떤 창의성 이런 것들을 또 누를 수는 없단 말이죠. 그러면 어떤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그게 뭐 반독재법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뭐 어떤 시스템을 지금 수정하고 보완해서 간다고 하셨는데 그거를 보완하는 순간 자본주의 에센스를 건드린다고 한다면 그건 보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자본주의가 인간의 본성에 잘 들어맞기 때문에 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은 우리의 욕망 중에 같이 잘 살고자 하는 그리고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슬픈 표정을 지었을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없다라고 하는 또 다른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김병현 교수님 말씀 들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자본주의가 이렇게 지속될 수 있었던 가장 커다란 공헌을 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역설적으로 칼 막스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자본주의 체제는 자기 모순에 의해서 붕괴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붕괴된다고 그러면 이 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좀 많이 고민하다 보니까 소위 이제 자유주의 경제학자들이 문제는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실 불평등 문제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모순에 봉착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자기 수정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 일종의 이제 심리학에서 여기는 자기 충족적 예언인데 이제 부정적 의미에서 저런 상태가 안 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노력을 한다. 이런 의미에서 제가 보기에도 이제 자본주의의 가장 커다란 강점과 장점 중에 하나는 자기 수정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이제 과연 그것이 이제 지금도 작동하느냐 하는 것에 이제 문제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제 불평등이 지금 심각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칼 막스가 얘기한 고대 노예제부터 중세 봉건제 신분 사회를 거치면서 과거 사회에는 다른 종류의 불평등이 심했던 사회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과거 사회보다도 지금 불평등이 훨씬 더 심각한 건가요? 저는 주 교수님한테 좀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었어요. 과거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의 불평등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만큼 심각한 것인가? 이제 수치로 이야기를 한다면 지금 그 부유한 사람하고 가난한 사람 사이에 이게 훨씬 더 벌어졌으니까 그렇게 본다면 뭐 그 관점에서 본다면은 더 이 차이가 커졌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어떤 사회에서 그 불평등한 사람들이 더 불행했는가 하는 거는 글쎄 그렇게 뭐 일률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 나온 김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 마찬가지 이야기인데 이 뭐 지금 21세기 초반에 이와 같은 감염병 위기를 거치고 나서 자본주의를 대신하는 새로운 체제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당장. 그런데 사실 그 이 감염병 이전에도 불평등 문제가 굉장히 심했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위기라고 하는 것이 가진 어떤 그래도 기능이 있다면 그와 같은 위기를 좀 가속화시켜 버리고 세상에 들춰내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떤 문제가 드러나야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어떤 시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새로운 어떤 그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굉장히 큰 압력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 답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상처를 원래 드러나게 한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이제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것이 이 사태가 오히려 도움이 될 수도 있네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이런 자연재해가 예. 어떤 소득 불평등 악화시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가장 어떤 면에서는 그 위기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약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더 벌어지는 거죠, 이제. 예. 그러니까 이왕에 벌어진 불평등을 더 벌어지게 만드니까 그것도 충격적으로 벌어지게 만드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자본주의의 발전에 구조적 문제를 우리가 목도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민주주의에서 문제는 이게 생겼다는 게 문제예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역사적으로 보면은 지금의 불평등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AD 5세기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그쪽이 더 높겠죠, 그죠? 하지만 지금은 민주주의 시대니까 그게 이제 균열스러워 보조가 안 맞는 것이죠. 그게 더 큰 문제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래 볼 때 일단 우리가 자본주의라 하지만 다양하잖아요, 그 안에서도. 뭐 대부분 사람들 북구라파 자본주의가 제일 낫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그 북구라파 같은 경우는 불평등도가 상당히 낮거든요. 그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목표를 가지자. 다시 말하면 한국의 진위 개수가 뭐 지금 0.35 정도로 하면 0.35 정도를 한 북구라파로 바로 못 가겠지만 한 0.3 정도. 그러면 이제 OECD 평균 레벨입니다. 이제 그쪽으로 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그거는 불가능하지 않거든요. 너무 큰 고민을 하게 되면은 압도당해서 대책이 없는데 고온도로 딱 핀다운 시켜서 목표를 정하게 되면 방법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표할 때 그 재분배 정책을 잘 못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타겟팅을 못 하는 거죠. 가장 그 취약계층을 타겟팅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돈 쓰는 거는 정치적 목적 아니면 이제 경기 부양 이쪽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약자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재분배 정책에 수혜를 받기 어려워요. 따라서 이제 그런 타겟팅을 하게 되면 0.35에서 0.3 정도 낮추는 것도 가능해요. 그렇게 목표를 시작하면은 너무 뭐 큰 그림을 그리다가 압도당한 것보다는 좀 차근차근 할 수 있는 것부터 해나가자 하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뭐 기본소득제라든가 또 테크 기업들이 이제 인공지능 활용해서 사람들 쓰지 않고 더 돈을 많이 벌고 뭐 그래서 로봇세 같은 걸 도입하자 뭐 이런 제안들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한 현실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로봇세는 조금 이제 아직까지 뭐 첨예하게 결론 안 되고 있지만 이제 기본 이제 소득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우리 당장의 문제로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보면은 역진적이죠. 어떤 면에서는. 왜냐하면은 똑같이 돈을 주는 거니까 부자나 가능성한 게 없이 뭐 불평등을 오히려 증가시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지금 받고 있는 그 취약계층의 그 사회 안전망 지출, 안전망에다가 추가로 만약에 기본소득 한다 그러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인당 연 300만 원 정도를 준다. 한 달에 25만 원 정도 준다고 그러면 우리 인구 곱하게 되면 한 150조 원 정도 되나요? 그러니까 GDP 10%를 붓는 거예요. 월 25만 원 주는 건데도 이 주는 것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제 이게 어떻게 조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따라서 제가 볼 때 기본 소득제라는 것이 이제 좀 더 실현 가능하려면 전 국민 대상의 기본 소득제는 어렵다 현실적으로는. 그렇지만 장점도 있는데 그 장점이란 것은 역시 이제 그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비하는 측면 그리고 또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뭐 국가로부터 케어받는다는 일종의 그런 신뢰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어떤 특정 계층이나 특정 그룹의 사람들이 국한된 기본소득제를 먼저 해보고 그 결과를 보자 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청년, 새롭게 청년이 되는 사람들한테 기본소득제를 한다든지
혹은 어떤 노인 계층이라든지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좀 효과를 보면서 점진 살피가 있지 갑자기 도입되는 기본소득제는 이 소득 재분배에도 영향하고 재원 조달 문제도 있고 또 경제학적으로 볼 때 저축률도 떨어지고 많은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당장은 뭐 보편적인 기본소득제를 어렵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기본소득은 사실 여기서 논의하려고 그러면 또 몇 시간이 필요한 아주 뜨거운 문제인 것 같고요. 본래의 문제로 돌아가면 우리 김병현 교수님이 이제 이 소득 불평등, 자산 불평등, 소위 말하는 이 불평등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더 악화되고 심화된다고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오늘날 21세기에 우리가 겪고 있는 불평등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두 가지 이제 원인을 들으셨는데 지식 경제 하나는 또 다른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을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제레미 리프킨이 이제 오래전에 뭐 일종의 이제 베스트셀러이기는 하지만 노동의 종말에서 앞으로 21세기는 사실 지식 기반 사회가 되기 때문에 노동자들도 지식 노동자와 서비스 노동자가 나눠질 것이다. 이번에 확연하게 드러난 것은 뭐냐면 코로나 사태로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노동자 계층은 지식 노동자 계층들이죠. 재택근무도 가능하고 뭐 원격으로 회의도 가능하고 소득 줄어들지 않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뭐 사실은 뭐 식당도 문을 닫고 카페도 문을 닫고 뭐 공연도 뭐 문 닫고 이러다 보면은 이제 소득 사실 양극화가 훨씬 더 심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소득 불평등이라는 것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와 관계가 없이 진행되고 있는 메가 트렌드 비슷한데 이것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더 가속화되거나 악화되었다고 그런다면 이건 코로나와 관계없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 아닌가? 그럼 도대체 이거는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될까? 뭐 이런 질문이 갑자기 좀 들기도 합니다. 결국 이제 그 정부 역할이 아까 전에 주제처럼 필요한데 그 정부가 이제 그 필요한 재원을 잘 조달해서 그 필요한 곳을 잘 재분배하는 정책 그게 필요한데 이제 문제는 그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과도하게 쓰게 되면 자본이나 또 부유층은 모바일하니까 딴 나라로 가버리거든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 나라는 텍스 베이스가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책을 함부로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 사회적 연대라든지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 북구라파 같은 경우는 그 사회 연대가 강하기 때문에 텍스가 높더라도 그거를 수용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나라가 분열돼 있으면 텍스 높아지면은 사람들이 딴 나라로 가버리잖아요.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결국 사회적 연대, 소통 이런 문제가 큰 것 같아요. 근데 경계할 것은 이제 그럴 때 되면 반드시 정치인이 등장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힘들게 사는 이유는 뭐냐면 뭐 이런 사람들 때문이다. 뭐 이민자 때문이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있는 특정 계층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이제 그 사람들이 들으면 그거는 딱 감이 오거든요. 직관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실제 문제는 딴 데 있는데 그 정치는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가 함으로써 표를 얻어가지고 정치를 안 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이제 완전히 바이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경계하는 의식도 동시에 필요한 것 같고 뭐 가짜뉴스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런 것들은 특별하게 우리가 이 균열을 더 가속화시키는 어떤 행동이기 때문에 조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북유럽을 말씀하셨는데 저랑 저 주 교수님 포함해서 몇몇 분들이 한 3년 전에 북유럽 저기를 그 탐방을 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정책하시는 분들하고도 만나서 얘기도 하고 해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세율이 굉장히 세지만 기본적으로 신뢰관계가 있으니까 이 세금이 어떻게 쓰일지에 대한 그 뭐랄까요 그 의심이 없어요. 물론 세율이 많다는 것에 대한 불만은 좀 있더라고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많이 버는 기업은 거기에서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기 어렵다고 해요, 실제로. 왜냐하면 세율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또 너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그 북유럽 사람들은 너무 뭐랄까요 탐욕적이다 이런 가치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율이 문제가 아니라 그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한 투명함과 그리고 그것이 정말로 효율적으로 쓰였다고 하는 것에 대한 신뢰.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 사회가 갖지 못하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지금 저출산 문제 가지고 지난 10년 동안에 몇십 조를 썼어요. 근데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정도로 지금 반대 방향으로 결과가 나왔잖아요. 이런 문제들을 사실 누군가는 뭔가 검증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안 이루어지는 거 보면 저는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정책을 만들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이 비용을 썼을 때, 이 예산을 썼을 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시뮬레이션 없이 그야말로 정치적 이유 때문에 혹은 뭐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게 집행하고 많은 그런 일이 너무 많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면에서 사실은 저는 포퓰리즘의 위협이라고 네.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점인 것 같고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만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국가 정책이 불평등을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때로는 새로운 불평등으로 막아서는 것이 아닌가. 결국은 어떤 집단들이 이익 경쟁 속에서 그 집단으로부터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재분배 효과가 가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저는 역설적인 측면이 하나 보이는 것이 말씀하셨던 불평등을 가져온 원인 중에 지식 경제는 앞으로 계속 잘 나갈 것 같고요. 글로벌리제이션은 이번 팬데믹을 통해서 조금 주춤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미중 간의 블록화라든지 이런 식의 이유 때문에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보면 글로벌리제이션이 조금 덜해지면은 불평등이 완화될 것인가? 거기에 저는 약간 숨은 그 역의 함정이 있지 않을까. 무슨 말씀이냐면 그렇게 글로벌리제이션이 완화된다라고 하는 것이 만약 블록화로 가면 결국 포퓰리즘을 더 부추기는 역할을 하지 않을까라는 위험을 좀 느끼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사실 그 장점을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로 인해서 오는 후생의 증가, 전반적인 경제 성장 이것들을 무시 못하기 때문에 이제 엔타이 글로벌라이제이션 이건 더 위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상적인 것은 국가 간 조율이 필요한데 결국 이제 어떤 나라가 리더십 발휘해서 그 딴 나라와 함께 일종의 그 모델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어떤 특정한 세율을 공동으로 부과하자 하는 것은 어렵지만 어떤 레인지를 정하고 가능하면 이 레인지에서 벗어나지 않게끔 하자 해서 이 자본이나 또 부유층이 마음대로 이동한 것들을 좀 막는 거. 또 어떤 사람들이 이제 국내 세금 높으면 자산을 외국으로 가져가잖아요. 그런 국제 간의 어떤 면에서는 그런 자산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제도로 만들다 그러면 각 나라의 국세청에서 그걸 세금 매길 테니까 이제 그런 국제 협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와 동시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적인 정책이 결합되면은 그게 좋은 것이지 글로벌라이제이션을 다시 되갚는다 이거는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말씀한 것처럼 더 포퓰리스틱해질 수도 있고 또 성장에도 도움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선택하기 어렵고 또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라 생각합니다. 근데 김병현 교수님 말씀하시는 걸 이렇게 들으면은 희망을 갖기보다 좀 약간 암울해지는 게 그게 과연 인간이 그게 가능할까? 예컨대 뭐 1차 대전,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케인즈의 문제의식이 이렇게 서로 경제 문제를 놓고 싸우니까 이렇게 비참한 전쟁까지 일어나는 거구나. 그러니까 국제 교역이라든지 금융 질서 같은 걸 이렇게 이거 자체가 세계 평화를 가져오는 거다. 그래서 이제 사실 그 어느 정도 그 방법대로 그냥 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21세기로 들어간 지금 오히려 그런 것들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이야말로 뭐 감염병 문제든지 무슨 국제적인 불평등 해소라든지 이럴 때 국제적인 공조가 가장 필요한 때인데 오히려 지금 그게 무너지고 있어서 이념적으로는 그게 빨리 어떤 식으로든지 복구가 돼야 되겠지만 오히려 가능성은 갈수록 더 멀어지지 않나. 그래서 더 근본적으로는 이준 선생님한테 이 질문을 제기하고 싶은 게 인간에게 과연 그런 정도의 어떤 이성적인 행동이 가능할까? 장대익 선생님한테 이게 진화론적으로 인간이 과연 그게 가능할까? 다 질문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역습을 그래서 저는 하여튼 약간 좀 그 김병현 교수님 이야기를 듣고 그냥 단순한 감상이지만 약간 비감해지네요. 그러니까 뭐 캐너만이 얘기한 것처럼 인간에게 이제 두 가지 측면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의 삶과 행동을 주재하는 두 가지의 커다란 힘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이성이고 소위 좌뇌의 기능이라고 그럴 수 있는 또 다른 하나는 직관과 감정인데 이제 우뇌가 담당하는
그런데 이제 이 직관이라는 것도 종종 착각을 많이 하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느 시기에는 사실 이제 감정이 되게 우월한 시기도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또 이제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꼭 비관적으로 보고 싶지는 않아요. 유발 하라리가 얘기한 것처럼 이 코로나 사태가 우리에게 이제 양자택일의 이제 선택을 하도록 강요를 한다. 이제 뭐 지금 김병현 교수님이 발표하신 주제와 연관되면 이 문제는 국제적 협동을 통해서만 사실 해결할 수 있는데 국제적 협동을 할 것이냐 아니면 민족주의로 퇴보할 것이냐 이런 양축은 있는 거죠. 이제 여기에서 어떻게 이제 조화를 이룰 것인가 이제 하는 문제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김병현 교수님이 이제 던진 질문은 사실 이제까지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왔던 소실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관계. 이제 이것이 자본주의가 심각한 불평등을 야기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민주주의조차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이제 이 위기이다. 이제 이것이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더 심각해진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전체 뭐 마무리를 돌아가면서 다 들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래도 이제 이 분야를 가장 많이 연구하신 우리 김병현 교수님이 좀 너무 비관적으로 되지 마시고 좀 낙관적으로 그래도 코로나 사에서 끝나고 난 다음엔 그래도 이제 자본주의와 민주주의가 어떻게 그래도 나아갈 것인지 좀 간단하게 이야기 들으면서 저희 이번 좌담회는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뭐 비관적 낙관주의입니다. 지금 문제가 있지만 우리 역사가 보여준 것처럼 또 사람에게는 그걸 풀 수 있는 능력도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이걸 풀기 위해 노력한다 그러면 어떤 기회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 시민으로서도 그렇고 또 우리 정치도 마찬가지고 또 경제 정책도 마찬가지고 그런 식의 정책들이 또 시민 노력들 이렇게 결합되면은 개선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마지막 희망적 메시지를 달로하셨으니까 일단 제 메시지는 문제를 확실히 알자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주제에 대해서 뭐 열띤 토론이 사실은 뭐 문제를 해결해가는 첫걸음이 아니었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오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